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 이슈 살펴보면서 투자 시그널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참 급락장을 경험하고 나서부터 시장이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데 이 순간 시장에서 어떤 이슈를 들여다봐야 할지 저희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경제 지표부터 전쟁까지 대외 리스크의 증시가 떤다. 자, 시장이 최근 변동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참 투자자분들 요즘에는 악재가 다양한 시장이다 이런 말씀 아마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시장의 국면을 전환시켜줄 상승 시그널을 기다리면서 지표 하나하나 또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계속해서 주목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오늘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고 네. 또 CPI도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오늘 시장 흐름은 이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저는 아주 긍정적인 지표였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헤드라인 부분에 대해서는 0.1%, 그러니까 시장의 컨센이 0.2% 정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이 나왔지만 실제 0.1% 상승한 데 이제 그치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꺾인 거죠. 그런데 근원, 에너지 부분과 식품 부분을 좀 제외한 근원 PPI의 경우에는 0.2%를 좀 상회했던 0.3% 상승이 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PPI가 상승한 것인가 좀 아니면 안도한 것인가 굉장히 이제 시초의 어떤 관심도 좀 커졌는데 시장을 좀 안도한 것이다라고 좀 보는 게 맞았어요. 왜냐하면 예상치보다 소폭 상회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연준의 스탠스를 좀 고려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2%대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이제 기다리지는 않겠다. 언제까지 그 시점이 도달될 때까지는 기다려주지는 않는다라는 어떤 표현을 쓰면서 조금 더 완화된 표현을 이미 지난 6월에 좀 했었고 이런 기조들이 7월에 사실 이 핵심적인 어떤 형식적인 어떤 절차이긴 하지만 7월의 PPI와 CPI가 그래도 예상되는 어떤 컨센 정도에 좀 부합만 해줘도 9월에 금리 인상 확정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가 좀 더 연출될 수 있었는데 저는 뭐 중단 산은 하나 첫 단추는 좀 잘 끼웠다라고 좀 평가를 해보고 싶고요. 내일 밤에 이제 발표될 CPI의 경우에는 사실 시장의 어떤 컨센도 마찬가지로 헤드라인과 이 코어 CPI, 코어도 이제 근원 CPI입니다. 코어 CPI도 0.2%가 각각 좀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우리가 확인됐던 힌트들을 좀 감안해 보면 아마 적정하게 부합하거나 소폭 하회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긍정적인 어떤 해답을 좀 얻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 어떤 흐름들이 사실 뭐 지난주에 패닉셀 장세가 사실 완화되는 흐름들은 있었죠. 아직 뭐 증시가 뚜렷한 어디 방향성을 좀 갖지 못했어요. 상방이냐 하방이냐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명확해지진 못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기술주들의 이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어제 장에서도 미국 장이 굉장히 좀 이게 긍정적인 어떤 측면들이 전거래일죠. 지난주 금요일 날 뭐 미국 증시의 어떤 흐름들이 기술주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던 그런 마감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시초의 어떤 장세에 대한 흐름들을 보면 여기서 기술주가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추세를 일부 완화되면서 좀 우상향할 수 있는 어떤 계기로 작용하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PPI 그리고 장 후반 기술주가 얼마만큼에 대한 상승 탄력도를 좀 높이는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내일 정도에 사실 뭐 발표된 CPI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해당된 지표들이 모두 정상적인 우리가 좀 예측됐던 사항들까지도 반영해서 좀 발표가 좀 된다면 이번 주 안까지는 계속해서 연준 인사들의 어떤 이 발언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힌트를 좀 얻다 보면 9월에 금리 인상 여부 내지는 금리 인상의 이제 폭도 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0.25를 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이 기대하는 B컷 0.5포인트를 한 번에 좀 반영시킬 것인가. 자, 이 부분은 좀 중요한 관건인데 0.5포인트를 반영시킨다고 해서 시장에서 더 환호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0.25포인트를 반영한다고 해서 악재도 아니니까 어차피 저는 뭐 9월에 금리 인하를 좀 기점으로 올해 예측할 수 있는 점도표가 얼마 정도까지에 대한 금리 인하 폭을 설정할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선 오늘 PPI가 좀 예상치를 하회하는 지표가 나왔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CPI 역시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조금 하회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기조에는 아마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다만 이 지표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결국 이 9월 금리 인하까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두고 볼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전반적인 그 금리 인하 정책에 대해서도 살펴를 봤다면 사실 지금은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결국은 유가에도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앞서 유가 하방 압력이 열려 있다 이렇게 내용이 전달되기도 했지만 지금 WTI가 80달러 선을 계속해서 터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잖아요. 유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좀 이 중동발 리스크가 어떻게 확대될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과거처럼 사실 형식적인 어떤 보복 형태에서 좀 단기 마무리로 좀 끝날 것인가라는 부분들인데 지금 속보 하나가 나온 게 있었어요. 하마스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로켓 2발을 발사했다. 이게 한 20분 전에 좀 있었던 속보였는데 이게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좀 이어질지 하마스가 먼저 선취 공격을 좀 하고 이란이 개입을 한다면 조금 이 시나리오가 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복잡하게 좀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커지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전체적인 어떤 예정 사항들 24시간 안에 공격을 할 것이다 많은 말들이 좀 무성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15일로 좀 예정이 됐는데 이 15일이 사실상 보면요. 티샤 베아브라고 불리우는 유대교의 명절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을 좀 노려서 이 명절 기간 이전에 공격을 좀 취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저는 미국이 사실 이란 상대로 해서 굉장히 좀 중재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15일을 좀 휴전 협상일로 좀 정했는데 이 기간 안에서 사실 이제 하마스가 현재는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여기에 관련된 스탠스가 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 좀 보였고 다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과거처럼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서 좀 끝나고 여기서 소강 상태를 좀 거치고 난 이후에 전면전 양상으로 좀 번지지 않는 게 좀 가장 큰 베스트인데 만약에 우리의 예상과는 좀 더 다르게 전면전이라든가 주요국 일부가 좀 참전하는 중동의 확대 전쟁으로 좀 이루어지는 그런 케이스들이라면 전 세계 어떤 증시에는 거의 페닉셀 이상의 어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저는 그 영향보다는 사실 전자에 좀 말씀드린 그 확전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보복 형태로 좀 끝나지 않을까. 그 영향은 다소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래도 리스크니까 좀 주시는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유가의 연동성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 봤을 때 지금 배럴당 80달러 수준이에요. 그런데 올 최초에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거론됐을 당시 상황만 보면 유가가 100달러, 배럴당 12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100달러를 터치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복기를 해보면 전체적인 어떤 수요와 공급, 지금 이 감산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쉽사리 좀 회복되지 못하고 있던 점들은 전 세계적인 어떤 이 원유 수요가 그만큼 좀 감소했다. 그러니까 이런 영향들 때문에 유가가 쉽게 못 올랐던 영향들인데 이게 이스라엘과 사실 주요국의 어떤 확대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주변국이죠. 하마스와의 어떤 이 전쟁이라는 어떤 표현보다는 분쟁에 좀 가까운 표현이라고 좀 보는 게 좀 적절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주요 원유 시설에 관련된 어떤 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없었기 때문에 그 영향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가가 단기적으로 좀 상승하는 이유는 수급적인 어떤 측면이 아닌가라 좀 보고 싶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이 속보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하마스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로켓 2발을 발사했다라는 소식이 나와 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로켓은 이스라엘 중부 해상에 떨어졌고요. 그래서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향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공습 경보는 울리지 않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오늘 나온 이런 속보처럼 이 제목을 봤을 때는 긴장감이 너무나 커지고 정말 확전하는 거 아닌가? 어떤 전면전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었다가 다시 그 우려를 잠재우는 뉴스의 반복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전면전 확대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유가 상승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특히나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유가가 그렇게 무섭게 치솟는 일은 잘 없었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시장이 급락장을 경험하고 나서 V자 반등이 나오면서 바로 좀 회복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아직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좀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이런 시장에서는 저희가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좀 관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좀 관망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이 수급이 일시적으로 좀 정체되거나 주도주가 좀 더 쉬어갈 때는 이 테마, 단기성 테마라든가 재료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반사 수급이 좀 유입되면서 주가 좀 단기적 탄력도가 좀 크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펀더멘탈 관점, 향후에 대한 성장성이라든가 실적에 대한 연동성을 같이 우리가 비교해 보면 전혀 여기 성장성이라든가 펀더멘탈 관점에 들어갈 수 있는 지표들에 해당되는 사항들 전혀 없는 종목들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종목에 현혹되기보다는 쉬어가는 실적주, 낙폭 과대 구간에 들어와 있는 실적주, 2분기에서 이미 실적이 입증된 종목들이 3분기에 기대 요인들이 크거나 4분기까지, 즉 하반기에 기대 요인들이 큰 그런 실적주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 좀 보고 있고요. 더해서는 지금 미국의 기술주들의 좀 흐름을 봤을 때 오늘 엔비디아가 4.4%대 좀 상승을 하고 있고, 간만에 계속해서 어떤 노이즈 이슈라든가 워렌 버핏의 뭐 매도 이슈가 좀 부각됐던 애플도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보면 아직까지 우리가 보는 주도주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이 하반기 실적에 관련된 피크 우려감들, 이런 것들은 좀 기회에 좀 지나치다. 오히려 AI 산업에 대한 견고함,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계속된 투자, 2025년, 2026년도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AI 칩에 관련된 수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상기해 본다면 저는 계속해서 쉬어갈 때 기술주도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엔비디아가 불과 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뭐 $100가 좀 깨진 지가 좀 오래됐는데 뭐 현재 뭐 벌써 $113를 좀 회복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노이즈 이슈 때문에 주가가 흔들린다. 이 부분은 모멘텀이 훼손됐는가,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훼손됐는가, 아니면 향후 3년간 업황에 관련된 노이즈 이슈가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좀 쉬어갈 때 모아갈 수 있는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좀 기회로 삼아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의 시장에서 가장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들을 사실 함께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런 시장에서 정말 관망세가 좀 짙어지고 있고 수급이 좀 탄력이 붙지 않는 상황인데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변동성 커진 증시, 경기 방어, 낙폭 과대주, 종목 선별 필요입니다. 네, 최근에 우리 시장이 한국 시장이 가장 글로벌 증시 속에서도 회복력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낙폭을 거의 다 회복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고 미국 증시도 좀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아직은 한 절반 정도를 회복을 하면서 오히려 이때쯤이 지금 대표님의 말씀으로는 매수나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낙폭이 과대하게 나왔을 때는 네. 어떤 종목이나 어떤 섹터가 먼저 가게 되는지 사실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이럴 때 선별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통계치가 좀 있었는데요. 지난 페닉셀 장세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종목들이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경기 방어죠. 통신주가 굉장히 좀 강했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대적으로 좀 강했습니다. 많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통신업종의 경우에는 한 1%에서 한 2% 정도 평균적으로 좀 상승을 좀 했고요. 제약바이오 섹터의 경우에는 좀 선별적이긴 하지만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종근당이라든가 일동제약 같은 종목들이 그래도 한 5%에서 6% 정도 좀 상승했던 그런 차이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급락장을 좀 대비해서 우리가 경기방어주나 제약바이오 섹터를 일부 좀 편입을 하고 그 이후에 주도주나 성장주로 이원화시키는 전략, 이걸 바벨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제 바벨 전략을 취해야 한다라는 어떤 이런 전망들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후행해서 우리가 지나오고 나서에 대한 결론을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시장 예측의 영역이 아니죠. 앞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어떤 굉장히 간단한 지표가 좋은 주식이 잘 간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막연하게 뭐 좋은 주식이라는 그 평가가 뭐죠? 주관적이죠, 너무. 예. 근데 단순한 평가는 좋은 주식이라는 것은
기업이 그만큼 장사를 잘하는 게 좋은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익을 많이 내고 이익을 많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에 좀 투자하는 것이 맞는 관점,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되고, 이런 관점에서 올해 상반기 굉장히 많은 영업 실적을 좀 달성했던 어떤 섹터들 보면 반도체, 조선방산, 그리고 화장품, 뭐 자동차 이런 종목들이 좀 있고, 뭐 디스플레이도 있었지만, 근데 이런 종목들이 사실 대다수 이 낙폭을 이미 좀 일부는 좀 많이 회복을 했는데, 하락전 지점까지 상당히 좀 많이 회복을 좀 해줬는데, 반도체 섹터, 화장품 섹터가 생각보다 아직 하락전 지점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시장이 다시 완충을 받고 좀 완화된 시점, 여기서 다시금 주가 좀 상향될 수 있는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좀 바라본다면, 반도체라든가 지금 화장품 섹터의 경우에는 충분히 선별적이긴 하지만 충분히 지금도 저는 접근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여기 더해서는 반도체라든가 화장품, 오늘 특히나 좀 화장품 섹터의 경우에는 오히려 과대 매도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네. 오늘 화장품 섹터가 좀 상대적으로 좀 약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여기에 관련해서는 뭐 실적의 눈높이가 너무나 높아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높아진 실적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이를 악재로 좀 인식했던 어닝 시즌은 이제 후반 마무리에 이제 거의 이제 반영이 된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3분기를 좀 바라보는 시각의 관점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눈높이가 더 커질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3분기에 한 번 더 기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실적주를 바라볼 때 낙폭 과대, 많이 빠진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확신을 하고, 실적에 대한 확신을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분할 매수로 관점으로 좀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고 보고요.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에 다시금 차익 실현을 통해서 그 다음에 4분기 전략을 좀 노려가는 그런 전략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페닉셀 장세 이후에 하락 전 지점을 아직도 우리가 반도체 빅2만 보더라도 아직 그 지점을 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그런 경우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의 어떤 상승 탄력도라든가 뭐 여러 관점에서는 충분히 좀 3분기의 실적의 기대 요인들이 더 크고, 4분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실적의 어떤 사이드업은 충분히 좀 진행될 수 있는 여력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디램 가격의 어떤 상승 탄력도가 전체적으로 2024년도에 한 53% 정도의 상승분이니까, 하반기에는 디램 가격이 한 20에서 25%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아마 2분기보다는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 좀 반영이 된다면 이익 개선 기여 효과가 좀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HBM 시장만 좀 바라보고 있지만,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공급 물량이 디램의 공급 부족 사태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들, 이게 내년도에 쇼티지 현상 우려감으로 좀 더 부각이 좀 된다면 오히려 반도체 업황의 시작은 2024년도가 아니라 2025년도가 될 수도 있다. 저는 네. 그렇게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양한 섹터들을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 좀 밀렸던 화장품주의 경우에는 실적의 눈높이가 좀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반도체주는 어쩌면 내년에 이 업황이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목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이런 시장 안에서 실적이 잘 찍히는, 기업이 수익을 잘 내는 그런 종목들을 저희가 선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대표님께서 저희 글로벌 증시 투나잇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들 포트폴리오 점검을 좀 부탁드려 볼게요. 저희가 어떤 종목부터 좀 점검을 해보면 좋을까요? 최근 종목들까지 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크래프톤 종목이 있었는데요. 지금 크래프톤이 지금 12.97포인트. 지난주 화요일 제가 이 공략주로 좀 갖고 왔던 종목이 오늘 현재 32만 원 목표가가 좀 단기 좀 달성을 했었고, 크래프톤이 이제 어제 실적 발표를 했죠. 사실 뭐 시장이 예상했던 이익 컨센서스보다도 더 상향된 약 60%대에 대한 이익 기여치가 좀 더 증가된 요인들이 있었는데, PC 부분의 매출 호조가 2분기에도 좀 이어졌지만 1분기 대비해서 소폭 좀 감소된 측면들은 좀 아쉽지만, 오히려 하반기에 다크앤다크 모바일 버전 그리고 인조의 2025년도에 출시 기대감들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은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볼 수 있고, 게임주 안에서는 굉장히 큰 OPM을 좀 보유하고 있다는 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고정비 이외에 어떤 일회성 비용들이 좀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이익 훼손의 어떤 이 기여도는 좀 굉장히 좀 낮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크래프톤은 오늘 신고가를 좀 경신을 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좀 더 우상향할 수 있는 여건 좀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21일 날 개최될 수 있는 게임스컴 2024에서 여기서 뭐 부각될 수 있는 내용들 좀 종합적으로 보면 신작 게임 2종에 대한 공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의 어떤 기대감들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네, 목표가를 달성한 크래프톤을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화면으로 변영인 대표의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렸는데 수익률 아마 확인하시면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내일장 관심 가져볼 종목은 또 어떤 섹터에서 찾아보면 좋을까요? 네, 내용들 보면은 저는 사실 이 단기적 일정 모멘텀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보는 종목으로 오늘 유한양행을 좀 갖고 왔는데 사실 이 22일 날 아직은 예정입니다. 해당 날짜는 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8월 22일 날 예정된 아주 중요한 발표죠. 미국 FDA의 이 병용치료제에 관련된 허가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유한양행이 보유하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은 이 렉라자라고 불리는 이 오스코텍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이 비소폐암 치료제인데 이 부분을 존슨앤존슨과 공동으로 지금 이 리브리반트라는 약물과 합쳐서 병용치료요법으로 임상 3상을 좀 추진해 왔었고요. 네. 이게 작년에 ESMO에서 사실 이 경쟁 약물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스도에 비해서는 중환값도 우월했고 다 좋았는데 이게 환자의 어떤 생존율이라든가 일부 중환값이 좀 더 하회했어요. 그러니까 비교 약물에 대한 지표는 거의 다 대등했는데 일부 항목에서 다운되면서 이게 사실 그날은 좀 악재로 좀 인식이 좀 된 점이 있었고 네. 아스코 2024 4월에 이번에 발표했던 이 IV 임상 결과에서는 굉장히 뭐 중환값이라든가 유효성도 다 경쟁 약물을 좀 상회했다. 여기 더해서는 IV 우리가 좀 혈관 주사라고 하죠. IV 제형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이 피부에 맞는 주사입니다. SC 제형제로 좀 전환된 이 병용치료제가 오히려 중환값이라든가 생존율이 좀 더 올라가는 높은 효용성들을 좀 제시되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FDA 임상 3상에서 다시 시판 허가 절차까지 돌입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통과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들인데 최근에 좋은 흐름들이 사실상 뭐 페닉셀 장세에서도 같이 영향을 좀 받았는데 최근에 하락 전 지점까지는 상당히 좀 회복을 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 여기서 좀 기대 요인들은 좀 충분하다고 좀 보이고요. 만약에 20일까지에 관련된 어떤 승인 기대감들 때문에 추세가 일부 좀 전환될 수 있는 흐름들을 계속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십니다. 여기도 해서 시판허가 이후가 전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확정될 수 있는 마일스톤의 전체 규모액은 6천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한화로 따지면 약 830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이 부분이 2024년도 실적에 반영되면 연간 영업이익의 추정치는 1,000억 원대가 되고요. 2025년도에는 일부 로열티 부분이 반영된 시점부터는 한 연간 1,600억, 그 이후에는 2,000억 원에서 2,500억 원 이상의 안정적인 이익 베이스가 좀 더 반영된 흐름들. 그래서 유한양의 외형 가치는 이제부터 적당히 좀 정상적으로 좀 반영되는 그런 어떤 공략 지점이 아닌가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유한양행 지금도 좀 관심을 좀 가질만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매수가는 87,500원 미만, 분할 매수가 좀 유효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한양행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이 리브리반트 주사제가 정맥 주사제는 생존율이 51%였는데 피하 주사제, 피부에 이렇게 주사를 놓게 되면 생존율이 65%로 올라가고 주사 시간도 훨씬 단축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호응을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